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절. 한양의 성균관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은 늘 글 읽는 소리와 젊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막 한가운데 사촌 형제지간인 김서준과 김민준 두 선비가 희뿌연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과거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년고시생 신세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더 애틋해진 두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술기운이 오르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낙방을 거듭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주막 창살을 비출 무렵 동생 김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슨 얘기인가? 아오. 김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장가든 것은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지. 자네가 마을 제일의 미녀를 아내로 맡는다 하여 온 동네 총각들이 시샘했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제 혼례날도 기억하시겠군요. 알다마다. 자네 혼례날에 나도 참석하지 않았나. 성대한 잔치였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김민준의 혼례를 며칠 앞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혼인이란 대부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예. 혼인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건너 마을 이 진사되게 어여쁜 여식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민준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데 적어도 얼굴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민준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부가 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한 여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틀림없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 앞에 살짝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순간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모습에 민준은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민준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하루빨리 혼례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의 재촉의 혼례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한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김서방이 저리 혼인날을 고대했다더니 그럴 만했구먼? 신부가 저리 고우니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처럼 심성 고운 사내와 혼인하는 처자도 참으로 복이 많지. 마침내 그날 밤, 민준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밖에서 신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화장과 화려한 혼례복으로 단장한 신부가 들어서자 민준은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비된 다과상도 뒤로 한 채 신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에 신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속옷마저 풀어 헤쳤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가녀린데 유독 배만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인이 어찌 이리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의아하게 여기던 순간 신부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왜 그러는 것이요? 그 모습에 놀란 민주는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품은 아내의 아이를 하필 첫날 밤에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람 둘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는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보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의 숭고함 앞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신혼 이불을 뜯어 아기를 둘둘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처갓집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앞 백양교 다리 밑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 김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자네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혼인 첫날 밤에 받아주었단 말인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김서준은 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아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자네가 해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다행히 친정에서 거두어 대고모님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무엇라 하던가?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저와 이혼하신다 한들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나? 아내가 그리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아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아내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 김서준은 껄껄 웃으며 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고운 마음을 썼으니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줄 것이야. 나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뒤쪽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주막을 떠나자 사내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방금 저기서 술을 마시던 젊은 선비들은 누구시오? 아, 저 양반들이요?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과거 시험을 본 지 3년째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술값을 치르고 유유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에는 때 아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별과 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형제를 포함한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모인 시험장에 마침내 시험관이 나타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일 별과의 시제는 백양규와 득국동자 양타거 대고모대, 백양규와 득국동자 양타거 대고모댁이다. 백양교 다리 밑에서 옥동자를 얻어 대고모 댁에 맡겨 기른다는 뜻이었지요. 시제가 발표되자 김씨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나눈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시제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유생들은 황당한 시제에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별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과거에 합격한 김씨 형제를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형제에게 다가온 임금의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날 주막에서 자네들이 나눈 이야기를 과인이 모두 들었다네. 놀라움에 멍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는 형제에게 임금은 다시금 말했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쓸 자격이 있다 생각했네. 부디 그 마음으로 짐을 도와 백성들을 보살펴 주게나.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 형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고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이후 두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 마음으로 나라에 힘을 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 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절. 한양의 성균관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은 늘 글 읽는 소리와 젊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막 한가운데 사촌 형제지간인 김서준과 김민준 두 선비가 희뿌연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과거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년고시생 신세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더 애틋해진 두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술기운이 오르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낙방을 거듭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주막 창살을 비출 무렵 동생 김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슨 얘기인가? 아오. 김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장가든 것은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지. 자네가 마을 제일의 미녀를 아내로 맡는다 하여 온 동네 총각들이 시샘했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제 혼례날도 기억하시겠군요. 알다마다. 자네 혼례날에 나도 참석하지 않았나. 성대한 잔치였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김민준의 혼례를 며칠 앞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혼인이란 대부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예. 혼인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건너 마을 이 진사댁의 어여쁜 여식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민준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데 적어도 얼굴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민준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부가 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한 여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틀림없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 앞에 살짝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모습에 민주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하루빨리 혼례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의 재촉의 혼례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한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김서방이 저리 혼인날을 고대했다더니 그럴 만했구먼? 신부가 저리 고우니.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처럼 심성 고운 사내와 혼인하는 처자도 참으로 복이 많지. 마침내 그날 밤, 민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밖에서 신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화장과 화려한 혼례복으로 단장한 신부가 들어서자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비된 다과상도 뒤로 한 채 신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에 신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속옷마저 풀어 헤쳤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가녀린데 유독 배만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인이 어찌 이리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의아하게 여기던 순간 신부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무슨 일이요? 왜 그러는 것이오? 그 모습에 놀란 민주는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품은 아내의 아이를 하필 첫날 밤에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람 둘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는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보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의 숭고함 앞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신혼 이불을 뜯어 아기를 둘둘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처갓집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앞 백양교 다리 밑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 김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자네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혼인 첫날 밤에 받아주었단 말인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김서준은 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아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자네가 해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다행히 친정에서 거두어 대고모님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무엇라 하던가?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저와 이혼하신다 한들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나? 아내가 그리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아내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 김서준은 껄껄 웃으며 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고운 마음을 썼으니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줄 것이야. 나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뒤쪽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주막을 떠나자 사내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방금 저기서 술을 마시던 젊은 선비들은 누구시오? 아, 저 양반들이요?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과거 시험을 본 지 3년째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술값을 치르고 유유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에는 때 아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별과 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형제를 포함한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모인 시험장에 마침내 시험관이 나타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일 별과의 시제는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거 대고모대,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거 대고모댁이다. 백양교 다리 밑에서 옥동자를 얻어 대고모 댁에 맡겨 기른다는 뜻이었지요. 시제가 발표되자 김씨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나눈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시제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유생들은 황당한 시제에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별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과거에 합격한 김씨 형제를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형제에게 다가온 임금의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날 주막에서 자네들이 나눈 이야기를 과인이 모두 들었다네. 놀라움에 멍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는 형제에게 임금은 다시금 말했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쓸 자격이 있다 생각했네. 부디 그 마음으로 짐을 도와 백성들을 보살펴 주게나.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 형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고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이후 두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 마음으로 나라에 힘을 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 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절. 한양의 성균관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은 늘 글 읽는 소리와 젊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막 한가운데 사촌 형제지간인 김서준과 김민준 두 선비가 희뿌연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과거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년고시생 신세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더 애틋해진 두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술기운이 오르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낙방을 거듭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주막 창살을 비출 무렵 동생 김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슨 얘기인가? 아오. 김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장가든 것은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지. 자네가 마을 제일의 미녀를 아내로 맡는다 하여 온 동네 총각들이 시샘했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제 혼례날도 기억하시겠군요. 알다마다. 자네 혼례날에 나도 참석하지 않았나. 성대한 잔치였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김민준의 혼례를 며칠 앞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혼인이란 대부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예. 혼인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건너 마을 이 진사되게 어여쁜 여식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민준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데 적어도 얼굴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민준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부가 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한 여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틀림없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 앞에 살짝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모습에 민주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하루빨리 혼례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의 재촉의 혼례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한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김서방이 저리 혼인날을 고대했다더니 그럴 만했구먼? 신부가 저리 고우니?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처럼 심성 고운 사내와 혼인하는 저 처자도 참으로 복이 많지. 마침내 그날 밤, 민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밖에서 신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화장과 화려한 혼례복으로 단장한 신부가 들어서자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비된 다과상도 뒤로 한 채 신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에 신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속옷마저 풀어 헤쳤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가녀린데 유독 배만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인이 어찌 이리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의아하게 여기던 순간 신부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무슨 일이요? 왜 그러는 것이요? 그 모습에 놀란 민주는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품은 아내의 아이를 하필 첫날 밤에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람 둘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는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보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의 숭고함 앞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신혼 이불을 뜯어 아기를 둘둘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처갓집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앞 백양교 다리 밑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 김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자네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혼인 첫날 밤에 받아주었단 말인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김서준은 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아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자네가 해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다행히 친정에서 거두어 대고모님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무엇라 하던가?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저와 이혼하신다 한들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나? 아내가 그리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아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아내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 김서준은 껄껄 웃으며 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고운 마음을 썼으니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줄 것이야. 나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뒤쪽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주막을 떠나자 사내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방금 저기서 술을 마시던 젊은 선비들은 누구시오? 아, 저 양반들이요?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과거 시험을 본 지 3년째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술값을 치르고 유유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에는 때 아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별과 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형제를 포함한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모인 시험장에 마침내 시험관이 나타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일 별과의 시제는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거 대고모댁,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거 대고모댁이다.
백양교 다리 밑에서 옥동자를 얻어 대고모 댁에 맡겨 기른다는 뜻이었지요. 시제가 발표되자 김씨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나눈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시제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유생들은 황당한 시제에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별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과거에 합격한 김씨 형제를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형제에게 다가온 임금의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날 주막에서 자네들이 나눈 이야기를 과인이 모두 들었다네. 놀라움에 멍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는 형제에게 임금은 다시금 말했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쓸 자격이 있다 생각했네. 부디 그 마음으로 짐을 도와 백성들을 보살펴 주게나.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 형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고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이후 두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 마음으로 나라에 힘을 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 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절. 한양의 성균관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은 늘 글 읽는 소리와 젊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막 한가운데 사촌 형제지간인 김서준과 김민준 두 선비가 희뿌연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과거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년고시생 신세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더 애틋해진 두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술기운이 오르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낙방을 거듭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주막 창살을 비출 무렵 동생 김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슨 얘기인가? 아오. 김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장가든 것은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지. 자네가 마을 제1의 미녀를 아내로 맡는다 하여 온 동네 총각들이 시샘했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제 혼례날도 기억하시겠군요. 알다마다. 자네 혼례날에 나도 참석하지 않았나. 성대한 잔치였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김민준의 혼례를 며칠 앞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혼인이란 대부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예. 혼인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건너 마을 이 진사댁의 어여쁜 여식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민준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데 적어도 얼굴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민준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부가 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한 여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틀림없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 앞에 살짝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모습에 민주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하루빨리 혼례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의 재촉의 혼례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한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김서방이 저리 혼인날을 고대했다더니 그럴 만했구먼. 신부가 저리 고우니.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처럼 심성 고운 사내와 혼인하는 저 처자도 참으로 복이 많지. 마침내 그날 밤, 민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신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화장과 화려한 혼례복으로 단장한 신부가 들어서자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비된 다과상도 뒤로 한 채 신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에 신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속옷마저 풀어 헤쳤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가녀린데 유독 배만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인이 어찌 이리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의아하게 여기던 순간 신부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무슨 일이요? 왜 그러는 것이오? 그 모습에 놀란 민주는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품은 아내의 아이를 하필 첫날 밤에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람 둘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는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보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의 숭고함 앞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신혼 이불을 뜯어 아기를 둘둘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처갓집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앞 백양교 다리 밑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 김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자네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혼인 첫날 밤에 받아주었단 말인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김서준은 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아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자네가 해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다행히 친정에서 거두어 대고모님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무엇라 하던가?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저와 이혼하신다 한들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나? 아내가 그리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아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아내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 김서준은 껄껄 웃으며 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고운 마음을 썼으니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줄 것이야. 나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뒤쪽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주막을 떠나자 사내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방금 저기서 술을 마시던 젊은 선비들은 누구시오? 아, 저 양반들이요?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과거 시험을 본 지 3년째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술값을 치르고 유유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에는 때 아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별과 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형제를 포함한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모인 시험장에 마침내 시험관이 나타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일 별과의 시제는 백양교와 득옥동자 양타고 대고모대,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고 대고모댁이다. 백양교 다리 밑에서 옥동자를 얻어 대고모 댁에 맡겨 기른다는 뜻이었지요. 시제가 발표되자 김씨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나눈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시제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유생들은 황당한 시제에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별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과거에 합격한 김씨 형제를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형제에게 다가온 임금의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날 주막에서 자네들이 나눈 이야기를 과인이 모두 들었다네. 놀라움에 멍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는 형제에게 임금은 다시금 말했습니다. 자네들과 같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쓸 자격이 있다 생각했네. 부디 그 마음으로 짐을 도와 백성들을 보살펴주게나.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씨 형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고 백성을 섬기겠나이다. 이후 두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 마음으로 나라에 힘을 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 때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절. 한양의 성균관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은 늘 글 읽는 소리와 젊은 유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막 한가운데 사촌 형제지간인 김서준과 김민준 두 선비가 희뿌연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과거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년고시생 신세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더 애틋해진 두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술기운이 오르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낙방을 거듭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주막 창살을 비출 무렵 동생 김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란 무슨 얘기인가? 아오. 김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장가든 것은 형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지. 자네가 마을 제일의 미녀를 아내로 맡는다 하여 온 동네 총각들이 시샘했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제 혼례날도 기억하시겠군요. 알다마다. 자네 혼례날에 나도 참석하지 않았나. 성대한 잔치였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8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김민준의 혼례를 며칠 앞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혼인이란 대부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예. 혼인이라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건너 마을 이 진사되게 어여쁜 여식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에 민준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인데 적어도 얼굴은 한 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밤 민준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신부가 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한 여인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틀림없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문 앞에 살짝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모습에 민주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던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하루빨리 혼례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의 재촉의 혼례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결합을 한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김서방이 저리 혼인날을 고대했다더니 그럴 만했구먼? 신부가 저리 고우니?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처럼 심성 고운 사내와 혼인하는 처자도 참으로 복이 많지. 마침내 그날 밤, 민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밖에서 신부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운 화장과 화려한 혼례복으로 단장한 신부가 들어서자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준비된 다과상도 뒤로 한 채 신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에 신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 아래로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속옷마저 풀어 헤쳤을 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가녀린데 유독 배만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여인이 어찌 이리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의아하게 여기던 순간 신부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무슨 일이요? 왜 그러는 것이오? 그 모습에 놀란 민주는 사람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당혹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씨를 품은 아내의 아이를 하필 첫날 밤에 받아야 하다니. 하지만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사람 둘을 살리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는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얼마 뒤, 방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보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의 숭고함 앞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신혼 이불을 뜯어 아기를 둘둘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처갓집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앞 백양교 다리 밑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형 김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자네의 시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혼인 첫날 밤에 받아주었단 말인가? 예, 형님. 그렇습니다. 김서준은 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네, 아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자네가 해냈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다행히 친정에서 거두어 대고모님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자네 아내는 무엇라 하던가?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저와 이혼하신다 한들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또한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나? 아내가 그리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참아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아내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 김서준은 껄껄 웃으며 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큰 사람일세. 그 고운 마음을 썼으니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줄 것이야. 나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두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뒤쪽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주막을 떠나자 사내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방금 저기서 술을 마시던 젊은 선비들은 누구시오? 아, 저 양반들이요?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과거 시험을 본 지 3년째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술값을 치르고 유유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균관에는 때 아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별과 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형제를 포함한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모인 시험장에 마침내 시험관이 나타나 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일 별과의 시제는 백양교와 득옥동자 양타거 대고모댁, 백양교와 득곡동자 양타거 대고모댁이다. 백양교 다리 밑에서 옥동자를 얻어 대고모 댁에 맡겨 기른다는 뜻이었지요. 시제가 발표되자 김씨 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나눈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시제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유생들은 황당한 시제에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두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별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과거에 합격한 김씨 형제를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린 형제에게 다가온 임금의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주막에서 보았던 그 의문의 사내였습니다. 임금은